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배우고, 책에서 배우고,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인생은 그대로일까요? 건강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운동하지 않고, 가족이 소중한 줄 알면서도 시간을 내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평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요? 조선 후기, 세상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책만 읽으며 공허한 논쟁만 일삼았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은 백성을 수탈했고, 나라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세상을 바꾸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 호는 다산. 그는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실학, 실제로 쓸 수 있는 학문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쓰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요.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배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배운 것을 쓰지 않아서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10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운동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당신은 어제 가족에게 전화하려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실사구시를 강조했습니다.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공허한 말보다 실제를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양반들은 성리학 책만 읽으며 논쟁했습니다. 이기론, 심성론, 이런 어려운 이론들을 토론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물었습니다. 그것이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합니까? 그 논쟁으로 굶주린 사람이 밥을 먹게 됩니까?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반들끼리의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돈은 허공에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고통 속에, 농사짓는 밭에, 장사하는 시장에 진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상 위의 지식보다 백성의 밭에서 배우는 것을 진짜 공부라 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 다리 놓는 법, 세금 거두는 법, 이런 실용적인 것이 진짜 학문이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건강 정보, 재테크 정보, 인생 조언, 무엇이든 검색하면 나옵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법, 요리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 영상 100개를 봐도 운동 한 번 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재테크 책 10권을 읽어도 저축 한 푼 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실천에서 나옵니다.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아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웃에게 인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실천했다면 오늘은 헛되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그냥 지나간 날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60이면 20년, 70이면 10년 정도일 것입니다. 길면 30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한 달 한 달이 귀합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바로 실천했습니다. 그가 지방관리로 일할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금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토지의 넓이와 비옥도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싫어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천했습니다. 직접 땅을 측량하고 장부를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공정해졌습니다.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실천의 힘입니다. 알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했기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의 작은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이 안 좋다면 오늘부터 산책하세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집 앞 한 바퀴라도 도르세요. 가족과 사이가 안 좋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안부를 물으세요. 이웃과 인사를 안 한다면 오늘부터 인사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큰 변화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종종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헬스장에 등록하고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시작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미룹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작게라도 시작하라고요. 오늘 10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속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낸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나이 40에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 시녀덜배 풀려났습니다. 18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벼루의 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년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00여 권의 책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최고의 명저들을 모두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만약 그가 좌절했다면,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보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힘들 것입니다. 좌절하고 싶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을 기억하세요. 그도 18년을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실천하며 견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세요. 눈을 뜰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오늘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세요. 밥을 먹으면서 음미하세요. 맛을 느끼고 영양을 생각하고 식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미소 지으세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천 없는 앓는 거짓이고 알 없는 실천은 맹목이라고요. 둘 다 필요합니다.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면 머릿속 지식에 불과하고 실천만 하면 방향을 잃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면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무리하면 다칩니다. 하지만 방법만 알고 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려면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하는 법, 공감하는 법,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세요.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실학의 정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중요한 줄 압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가족이 소중한 줄 압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압니까? 그렇다면 오늘 무엇에 감사했습니까? 알기만 하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정약용은 평생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배운 것을 썼고, 아는 것을 나눴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의 책은 여전히 읽히고, 그의 사상은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지 못해도, 유명해지지 못해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 빛나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당신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알기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천할 것입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배운 것을 쓰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것과 같다고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챕터, 왜 작은 일을 무시할까? 9500자. 당신은 큰 일을 꿈꾸십니까? 큰 성공, 큰 부자, 큰 명예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크게 한 방 터뜨리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일은 오지 않고 매일 작은 일들만 반복됩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이런 사소한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대충 합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도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큰 일만 기다리고 작은 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성실을 최고의 덕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이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과거에 급제해야 했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은 책만 읽었습니다.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줬습니다. 그들은 그저 책만 보면 됐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방을 청소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붓과 벼루를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양반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인들에게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큰 일도 할 수 없다고요.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정리하고 필기도구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방, 정돈된 책상에서 공부하니 마음도 맑아지고 집중도 잘 됐습니다. 그 습관이 평생 이어졌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방을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습관.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방을 정리했습니까? 침대를 정리했습니까? 식탁을 깨끗이 닦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했을 것입니다.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무시하는 습관이 큰 일도 망칩니다. 방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됩니다. 작은 성실함이 모여 큰 성공이 됩니다. 정약용은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1440분이었습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습니다. 18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했습니다. 새벽에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아침에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시를 지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힘들지 않느냐고요.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편하다고요.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계획대로 하니 불안하지도 않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 뿌듯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계획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냥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TV를 켜고 핸드폰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후회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았으니 당연합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은 목적지 없이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다니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하루를 계획하라고요. 오늘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정하라고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기, 점심 후에 낮잠 자기, 오후에 책 읽기, 저녁에 가족과 통화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기록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썼습니다. 몇 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니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일기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 경험을 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오늘 잘한 일 1가지, 내일 할 일 1가지,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매일 쓰다 보면 자신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으로 사는지, 무엇을 반복하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절약했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종이를 쓸 때도 아껴 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아끼느냐고요.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절약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배어 있고, 옷 한 벌에도 장인의 정성이 담겨 있고, 이 한 장에도 만든 이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을 남기지 않습니까? 물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전기를 낭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습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절약은 가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덕목이라고요.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면 인생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조절하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산책했고 규칙적으로 식사했고 충분히 잤습니다. 당시에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양반들은 책만 읽느라 운동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건강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고 골고루 먹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곡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잠도 충분히 잤습니다. 밤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간 정도 잤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그는 7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챙기십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십니까? 제때 식사하십니까? 충분히 주무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몸을 챙기는 것도 작은 성실함이라고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몸을 돌보라고요. 정약용은 예의를 지켰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존중했고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스승이지만 제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가르쳤고
질문에 성실히 답했고 격려했습니다. 하인들을 대할 때도 존중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하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함부로 부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하인에게도 고맙다고 말했고 수고했다고 격려했고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일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인에게까지 그렇게 하느냐고요.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신분은 다르지만 사람은 같다고요. 모두 하늘이 낸 소중한 존재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합니까? 이웃에게 인사합니까? 점원에게 감사하다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일수록 무시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은 예의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인사 한마디, 고마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품을 보여준다고요. 정약용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했으면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책을 빌렸으면 기한 내에 돌려줬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바로 답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조금 늦어도 조금 미뤄도 괜찮지 않느냐고요.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요. 신뢰는 작은 것에서 쌀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고 말한 대로 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킵니까? 시간에 맞춰 도착합니까? 말한 대로 행동합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교통이 막혀서 깜빡했어서 바빠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핑계는 신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작은 약속이라도 목숨 걸고 지키라고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공은 작은 성실함에서 나온다고요. 우리는 큰 성공만 꿈꿉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이 대박 나거나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은 성실함이 없으면 큰 성공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진짜 성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방을 정리하고 시간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실함이 쌓이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신뢰가 생기고 기회가 오고 성공이 찾아옵니다.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했고 그 성실함이 쌓여 위대한 학자가 됐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세요. 큰 일을 꿈꾸지 말고 작은 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3챕터 왜 나만 생각할까? 9500자. 당신은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밥을 먹고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만 생각하며 사는데 왜 외롭습니까? 내 이익만 챙기는데 왜 가난합니까? 내 행복만 추구하는데 왜 불행합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고요. 조선 후기 관리들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시키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백성은 그저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뜯어낼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는 권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돕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서입니다.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 있다.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도 망한다. 그래서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정약용 정치 철학의 핵심입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방관리로 일할 때 백성의 고통을 먼저 봤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조사해서 바로잡았습니다. 길이 험하면 다리를 놓고 물이 부족하면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백성은 다스리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것이 관리의 본분이라고요.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이유가 백성을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도 바쁜데 남 걱정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고요. 백성이 잘 살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면 관리도 편안합니다. 반대로 백성이 고통받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관리도 위험해집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이 평화로우면 나도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불행하면 나도 괴롭고, 이웃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진짜 행복합니다. 정약용은 가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을 아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가 500여 통이나 됩니다. 거의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걱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가르침도 줬습니다. 너희는 비록 아버지가 없어도 스스로 배우고 바르게 살아라. 책을 읽되 실천하고 사람을 대하되 정성을 다하라. 형제끼리 우애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 교육자로서의 엄격함,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유배 생활로 재산도 없어졌고 벼슬도 못했으니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배움의 정신, 실천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돈과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정직하게 사는 모습, 남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매일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사랑은 주지 않고, 시간은 내지 않고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행복할까요? 돈은 있지만 사랑은 없고, 물질은 풍족하지만 마음은 공허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사랑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 자녀는 행복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정약용은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양반의 자식만 가르쳤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배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상인의 아들도, 심지어 천민의 아들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가르치느냐고요.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배움은 신분과 상관없다고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누구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훗날 큰 학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황상, 이청, 윤종심 등이 모두 다산의 제자입니다. 특히 황상은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아 양반 스승 밑에서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황상은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학문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자녀에게, 손주에게, 후배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아마 대부분 귀찮아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보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라고요.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우고 전하면서 자신도 성장한다고요. 당신이 아는 것을 나누세요. 인생 경험을, 살아온 지혜를, 배운 것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웃을 도왔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진은 가난한 시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자기도 유배 온 처지였지만 이웃을 도왔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더 좋은 씨앗을 구하는 법, 물을 대는 법, 거름을 주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지어줬습니다. 의학 공부를 해서 간단한 병은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대신 써줬습니다. 관청에 낼 문서도 만들어줬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유배 온 양반이 왜 우리를 돕느냐고요.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인데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이 정약용을 존경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날 때 온 마을 사람이 나와 눈물로 전송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도우십니까? 옆집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지 아십니까?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이웃과 담을 쌓고 삽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요. 큰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인사 한마디,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미소 지어주세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따뜻한 이웃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회를 위해서도 일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리는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 덕분에 공사 기간이 단축됐고 백성의 부역 부담도 줄었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다리를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튼튼하면서도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세금 내는 것 외에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도 바쁜데 사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회를 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좋은 사회에서 살아야 나도 편안합니다.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봉사하세요. 기부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사회에 기여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나만 생각하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남을 생각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갈까? 당신은 무언가를 끝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새해에 결심하고 한 달 만에 포기하고 다시 결심하고 또 포기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사흘 만에 포기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가 10페이지 만에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정약용은 귀양살이 1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에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 58배 풀려났습니다. 18년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낸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와 헤어져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죄도 없이 18년이나 유배를 당했으니까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술이나 마시고 한숨이나 쉬고 그렇게 18년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는 유배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봤습니다. 권력에서 벗어나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배우러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벼루의 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18년이 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00여 권의 책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최고의 명저들을 모두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했다면, 하루하루를 한탄하며 보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18년을 한결같이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만둡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시작도 의미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 운동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처음부터 책 한 권을 다 읽으려니까 부담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작게 시작하라고요. 10분만 운동하고 10페이지만 읽으라고요.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10분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정도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10분이 15분이 되고 10페이지가 20페이지가 됩니다. 둘째, 매일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모레 하고 그 다음날 안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매일 하라고요. 하루도 빠지지 말라고요.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집니다. 양치질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양치질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습관이니까 자연스럽게 합니다. 운동도, 독서도 무엇이든 습관으로 만들면 쉬워집니다. 셋째, 기록하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면 자신이 보입니다. 얼마나 해왔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여기서 포기하기 아깝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운동한 날에 5를 그리세요. 5가 쌓이면 끊기 싫어집니다. 넷째, 목적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정약용은 왜 18년을 견뎠을까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돕고 싶었습니다. 올바른 학문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목적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도 목적을 정하세요. 왜 운동하려는지, 왜 책을 읽으려는지, 왜 배우려는지 분명히 하세요. 건강해져서 손주와 놀고 싶다. 지식을 쌓아서 자녀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동반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정약용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운동 친구를 만드세요. 독서 모임에 가입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없이 배우는 길이라고요. 그는 72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기록했습니다. 죽기 몇 달 전에도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이제 쉬시라고, 몸을 돌보시라고요.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배우시겠습니까? 60까지? 70까지? 정약용은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성장하려는 마음,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배웁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익힙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버튼이 많고 화면이 복잡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웁니다. 자녀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에게 배웁니다. 그 자체가 이미 다산의 정신입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그것이 바로 자강불식입니다.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정성으로 살고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이 세 가지가 그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심으로 배우라. 형식적으로 배우지 말고 진짜 알고 싶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살라. 대충대충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인생은 빛날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옛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배운 것을 쓰고 아는 것을 나누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참된 인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산의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어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산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배우고, 실천하고, 사랑하는 삶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